여행작가 안정훈의 저서 철부지 시니어 729일간 내 맘대로 지구 한 바퀴 7장을 읽어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멋진 친구를 만나다. 도착 첫날 현금 카드 잘리고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쓰다. 호주 시드니에서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밤늦게 도착했다. 공항 로비의 현금 인출기에서 말레이시아 돈을 찾으려고 체크카드를 넣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돈은 물론 카드도 나오지 않았다. 공항 안내 데스크에 가서 도움을 받아 현금 인출기 관리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기기 오작동으로 카드가 거부되면서 자동으로 세절되었다는 것이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웠다. 여기서 기다릴 테니 빨리 와서 해결을 해주든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관리회사 직원은 안 된다는 말만 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 지나서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카드는 이미 정지시켰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른 카드를 이용하라고 했다. 1시간이 넘게 전화통을 붙잡고 씨름을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마음은 찜찜했지만 시간이 늦었으니 호텔로 갔다가 다음 날 다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었다. 공항 밖으로 나와서 달러를 약간 환전해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해서 끼웠다.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시내로 가는 공항버스가 있기에 우선 탔다. 휴대폰 지도를 확인하니 내가 내릴 공항버스 시내 종점에서 예약한 호텔은 가까운 거리였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침 빈 택시가 있어서 탔다. 호텔에 도착해서 미터기를 보니 45라고 찍혀 있었다. 택시기사는 50링깃을 내니 5링깃을 거스름돈으로 줬다. 도착 첫날이라 화폐 단위와 환율도 생소한 데다 말레이시아는 바가지가 없다고 믿고 있어서 의심 없이 받았다. 그 다음 날 걸어서 전날 밤에 택시를 탔던 장소를 지나게 되었다. 호텔에서 1k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다. 너무 요금이 비쌌던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4.5링깃이었다. 10배의 바가지를 두 눈 뻔히 뜨고 당한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쿠알라룸푸르에 머무는 동안 택시는 한 번도 타지 않고 그랩이라는 말레이시아 우버 택시만 불러서 타고 다녔다. 그랩은 요금도 저렴하고 호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주행 경로 등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해서 아주 만족했다. 모르면 마음고생, 몸고생, 돈 손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도 도착 첫날 밤에 배가 몹시 고팠는데 호텔 앞 심야 영업하는 로컬 식당에서 먹었던 우육면 맛은 최고였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한국을 떠난 진짜 사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H를 47년 만에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났다. H가 한국을 떠나 말레이시아에 정착한 지 35년이 넘었다. 간간히 친구들 편에 소식을 들었을 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매일 골프를 치러 다닐 정도로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그 친구가 궁금했다. H는 교회 성가대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병원에도 가보고 시험과 나기도 시도하는 등 별별 노력을 다했지만 헛수고였다. H는 어머니에게 병원에서 검사하니 아내가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마침 말레이시아로 말령이 나서 아내와 같이 가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이민을 허락받았다. 이민 와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해지자 그의 아내는 임신을 했고, 그렇게 낳은 딸은 한국으로 가서 공부해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이민을 결행하다니 멋지다, 친구야. 내 주변에 성공했다는 친구들이 제법 많다. 그러나 H를 만나고 나서 그가 내 친구 중에서 가장 용기 있고 인생을 제대로 산 진짜 성공한 남자라고 결론 내렸다. 예전에는 자고로 남자란 똑똑하고 능력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 남자란 모름지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하는 애처가가 최고라고 믿는다. 쿠알라룸푸르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다. 세계 일주 여행 중에 아내와 상봉하다. 아내와 1년 4개월 만에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났다. 내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결혼 40주년 기념여행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르게 된 것이다. 남미와 캐나다, 오세아니아를 거쳐 아시아로 오자 딸 둘이서 발벗고 나섰다. 아빠의 여행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말레이시아는 한국에서 가기도 가깝고 물가도 저렴하고 생활하기도 편하니 함께 지내다 오라고 엄마의 등을 떠밀었다. 나야 물론 쌍수를 들어 대환영이었다. 딸들이 분담하여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약하고 엄마의 의상도 골라주고 맛집 정보도 찾아 출력해서 줬다. 피지에서 휴대폰을 날칭이 당해서 없다는 것을 알고 새 휴대폰 공기기와 태블릿을 사서 선물이라고 아내 편에 보내줬다. 자식 키운 보람을 눈물나게 느낀 순간이었다. 우리 부부는 마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듯 이국 땅 쿠알라룸푸르에서 재회했다. 현지에 사는 친구 부부가 랑카이나 코타키나발루가 좋다면서 가보라고 추천했지만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쿠알라룸푸르에서만 열흘을 보냈다. 딸들이 예약해준 쉐라톤 어거일 호텔, 타임스퀘어 호텔, 메리어트 호텔, 마제스틱 호텔을 옮겨 다니며 지냈다. 호텔 투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호텔 뷔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나면 수영장이나 스카이 라운지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 같은 부킷 빈탕의 쇼핑센터에 가서 아이 쇼핑을 하다가 맛집에 가서 미식을 즐겼다. 그곳에는 고급 맨션과 파빌리온 쿠알라룸푸르 같은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 등이 몰려 있어서 볼거리가 넘쳤다. 똥꼬리 커피의 묘한 당김을 즐기다. 우리 부부는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면 부킷 빈탕의 메리어트 호텔 지하층에 있는 고려원을 찾아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알리 커피를 마시면서 쉬곤 했다.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 부담 없이 갈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친구가 알리 커피를 똥꼬아리 커피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듣기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원래 이름은 톰캣 알리인데 그냥 장난스럽게 똥꼬아리 커피라고 부른다고 했다. 톰캣은 말레이시아 원주민의 언어로 신의 지팡이라는 뜻으로 나무의 뿌리가 지팡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우리나라의 산삼처럼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말레이시아의 비아그라라고 불린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력제뿐만 아니라 피부염, 관절염, 당뇨병, 면역 개선 치료 등의 만병통치약으로 쓰인다고 했다. 톰카스는 우리나라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같은 성분이 수십 배 강하게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알리커피에 든 통갓성분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4봉지까지로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알리커피는 통갓 성분을 빼고 맛과 향만 냈다고 한다. 통갓 알리를 설탕과 크림을 넣지 않고 블랙으로 얼음에 타서 마시면 처음에는 한약을 먹는 느낌이지만 마실수록 묘한 당김이 있어서 자주 즐겼다. 41년 만에 리허니문. 보통 KLCC라고 부르는 쿠알라룸푸르 시티타워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도시의 랜드마크로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우리 부부도 이곳에 들러 구경하고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신혼여행 기분을 냈다. 우리 부부가 제일 흥미있어 했던 곳은 부킷 빈탕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잘라날로 야시장이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큰 야시장으로 말레이시아의 길거리 음식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꼬치구이부터 시푸드, 국수 종류를 비롯해 개구리 구이까지 다양한 전통 요리들을 판매했다. 오후 1시부터 영업을 하지만 낮보다도 밤이 되어야 북적북적 활기가 넘친다. 우리 부부는 야시장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부킷 빈탕을 오가는 길에 들러서 구경하곤 했다. 아내와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옛날 연애 시절에 갔던 명동 성당 앞 먹자골목 튀김집, 종로 광장시장에서 녹두빈대떡을 먹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자유여행자들의 필수 코스인 시티갤러리에는 쿠알라룸푸르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의 정교한 모형이 눈길을 끌었다. 그 앞에는 여행자들에게 인증샷 장소로 유명한 I love 쿠알라룸푸르 주옥물이 있다. 우리 부부도 줄을 서서 기다려서 사진을 찍었다. 혼자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41년 만에 리허니문이기에 기꺼이 아내의 가방을 들고 서서 기다렸다. 친구 부부는 우리를 위해서 유명한 맛집들을 데리고 갔다. 꿈 같은 시간은 가고 가슴에 찬바람이 불었다. 꿈 같은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마지막 날 아내는 한국으로 먼저 떠났다. 나는 아내를 배웅하고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 날 미얀마로 떠났다. 혼자 남겨지자 무더운 날씨였지만 텅 빈 가슴에 찬바람이 불었다. 나이가 드니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한다. 아내에게 고맙고 안쓰럽고 미안하다. 지금은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달라고 자주 기도한다. 대학교 입학식도 하기 전에 첫 미팅에서 아내를 만나서 사귀다가 군에 있으면서 결혼했다.
나는 아들로는 셋째였지만 사정상 혼자이신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다. 아내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안시네 집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있다. 내가 이제 제사는 그만 지내자고 하지만 막무가내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내야 마음이 편하다며 제사 고집을 피운다. 얼마 전 우리 부부는 함께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도 작성했다. 참 오래 같이 살며 행복했다. 남은 인생도 건강하게 살다가 한날 한시에 인생 소풍을 끝내고 저 세상으로 함께 가면 원이 없을 것 같다. 미지의 나라 미얀마. 구경은 잘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쉐다곤 파고다의 도시 양곤. 8월의 양곤은 장마철이었다. 4성급 호텔 풀만 양곤에는 나 말고는 손님이 없었다. 미국과 유럽 관광객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로힝아족 학살 사건이 터져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비자 받기가 까다로워서 쉽게 갈 수 없는 나라였다. 가기 힘들다 보니 미지의 나라 미얀마라는 이미지까지 생겼다. 그러나 관광 수입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한국과 일본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인권에 별로 관심 없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호객에 나선 것이다. 나도 호기라고 생각하고 찾아가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특히 비폭력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 권력과 손잡고 인종청소를 변명하는 걸 보고 실망이 컸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 하수시설이 안 된 도로는 완전 물바다였다. 그래도 양곤에 왔으니 가장 유명하다는 112m 높이의 크고 화려한 쉐다곤 파고다를 보러 갔다. 쉐는 황금, 다곤은 언덕을 뜻한다. 쉐다곤은 미얀마 전체의 랜드마크이자 미얀마인들의 정신적 지주다. 대탑에 들어간 금만 6만 킬로그램에 달하며 수천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으로 장식돼 있다. 지금도 1년에 2번씩 불자들의 시주를 받아 금을 추가로 붙이고 있어 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한다. 먹을 게 없어도 꽃을 사들고 가서 기도하고 시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미지의 나라라는 별칭은 전문 작가의 멋진 사진과 불편한 진실을 감춘 여행책과 예쁜 것, 만난 것만 골라서 담은 SNS가 만들어낸 있어 보이는 이미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드타운 바간과 인레호수. 바간은 미얀마의 심장, 찬란한 왕국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 붉게 빛나는 땅이라고 불린다. 버마족 최초의 수도로 1200여 년 전에 지어졌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과 함께 세계 3대 불교의 유적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전기 스쿠터를 렌트해서 바간을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한 번 충전하면 80km를 달리는데 소음과 매연이 없고 속도가 제한되어 안전하다. 나름 운치 있게 방치된 유적지를 보며 신나게 달렸다.
오히려 구경보다 스쿠터 타기를 즐겼던 것 같다. 인내 호수는 해발 875m에 있는 산정 호수다. 17개의 수상마을에 1,500명 정도의 인따족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거나 수경재배로 채소나 방울토마토를 생산한다. 갈대를 이용해서 밭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부력을 이용해 호수에 띄워 재배한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 대신 수초를 비료로 쓴다. 청정재배와 유기농법의 원조인 셈이다. 그리고 호수에서 손 대신 발로 노를 잡고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낚시가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한 퍼포먼스로 보존되고 있다. 바가는 내가 가본 미얀마 도시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곳이다. 다른 도시는 종교적 색채가 강해서 허무와 내세를 생각하게 했지만 바가는 그냥 착한 사람들이 오늘을 열심히 사는 분위기여서 좋았다. 유럽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얀마의 관광지라는데 내가 갔을 때는 유럽인들의 발길이 끊겨 적막감이 들 정도였다. 만달레이 바보 여행. 현지에서 만난 한국 청년과 차를 렌트해서 하루 동안에 꽤 많은 것을 돌아보았다. 가는 곳마다 불탑이고 사찰이다. 현재 만달레이에 남아있는 사찰과 파고다가 2,400여 개라고 한다. 통합 입장권 10,000짜리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함께 갔던 젊은 여행자는 만달레이가 너무 좋다고 한다. 단기 여행이지만 기대와 준비를 많이 해온 덕분인지 호기심과 열성이 대단했다. 많이 보고 느끼고 만족하는 사람이 여행 챔피언이다. 난 그가 부러웠다. 장기 여행자는 아무래도 호기심과 감동이 무뎌진다. 나는 만달레이는 물론 미얀마에 머문 2주 동안 크게 좋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시간과 돈을 들이고도 감동을 얻지 못하는 여행은 바보 여행이다. 난 바보 여행을 한 거다. 오염되지 않은 미지의 나라는 개뿔이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걸 운명으로 받아들인 채 부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땅이었다. 이번 생은 고달프지만 다음 생은 극락에서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가슴이 아팠고 화가 났다. 나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유적에 감탄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갖지 못했다. 사람들은 골치 아픈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알기에 나와 다름을 이해한다. 여행 중에 딸이 USB에 담아 보내준 영화를 여기서 처음으로 보았다.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작년에 발칸반도를 여행할 때 세르비아 인종청소의 잔인한 역사 현장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던 추억이 떠올랐다. 과거만 보고 현재는 통찰하지 못하는 여행은 싫다면서도 따라쟁이가 되어 국민관광 코스를 돌고 있는 나한테 실망했다. 미얀마에서 보낸 2주 동안 얼굴은 웃었지만 가슴은 먹먹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경험한 운전기사들의 귀여운 거짓말. 태국의 어설픈 운전기사들. 태국은 여러 차례 여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비교적 친숙했다. 여기서는 구경을 다니기보다는 편하게 쉬면서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서 영화 콰이강의 다리로 유명한 칸차나부리에 있는 골프장에서 3주일 동안 매일 골프만 쳤다. 배낭여행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탈이었지만 어쩌다 이런 엉뚱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즐거웠다. 나의 여행이 남들과 똑같을 필요는 없다. 골프 친 것 말고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지만 그래도 태국 운전기사들의 어설픈 거짓말 해프닝이 기억에 남는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가기 위해 노선 지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다가와 친절하게 굴면서 오늘 지하철 사고가 나서 지하철이 안 다녀 시내까지 못 가니 택시를 타야 한다. 고 과장된 손짓을 해가며 설명을 했다. 사기 냄새가 너무 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구에 가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는 태원했다. 물론 나는 지하철을 타고 편하게 시내까지 잘 도착했다. 한번 들이대보고 아니면 말고식이라 피식 웃음이 났다. 한 번은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 볼 일이 있어서 배를 타고 가보기로 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수쿰빗 아속역에서 전철을 타고 가서 다시 툭툭으로 갈아탄 후 선착장으로 가서 배를 타야 하는 불편한 방법이었지만 나름 재미있을 것 같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지상철역에서 내려 툭툭을 타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기사가 말을 걸며 간보기를 했다. 홍수가 나서 배가 안 다녀요. 툭툭을 타고 돌아서 가야 합니다. 사기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어설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전에 확인했는데 지금은 배가 다닙니다. 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기사가 군소리하지 않고 자기 툭툭에 타라고 했다. 선착장에 내려서 배를 타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목적지까지 잘 갔다. 그나마 태국에서 만났던 나쁜 기사들은 거짓말하는 게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서 애교로 받아주고 넘길만 했다. 태국 운전기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운전기사에게 당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네팔 카트만두의 택시기사는 코미디하듯 나를 속였다.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서양인 여행자 3명과 택시 합승을 해서 타멜촉 여행자 거리에 있는 호텔로 가는 중이었다. 운전기사는 아주 쾌활했고 친절해서 중간에 주유소에 들러서 한참이나 줄 서서 기다리다 기름을 넣었지만 손님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코미디언처럼 우리를 웃기고 즐겁게 했기 때문이었다. 운전기사는 타멜촉 거리 입구쯤에서 차를 세우더니 호텔 진입로가 공사 중이라 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호텔까지는 아주 가까우니 곧장 걸어가면 된다고 손가락으로 골목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변을 살펴보니 도로공사 표지판이 택시 옆에 세워져 있었다. 앞에서는 교통순경이 혼잡한 차량들을 향해 열심히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대충 상황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거리에 서양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여행자 거리 어디쯤 되는 것 같았다. 공항에서 합승한 3명의 서양인 여행자들도 같이 내렸다. 네팔 사람들은 순수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운전기사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리고 생고생을 했다. 물어물어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릭샤를 타고 겨우 호텔로 갔다. 나중에 그 길을 걸어서 갔는데 호텔 입구는 공사 중이 아니었다. 운전기사는 호텔 가는 길이 정체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도로공사 표지판이 있는 엉뚱한 곳에 차를 세워서 어수룩한 여행자들을 속였던 것이었다. 그래도 밉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다. 바가지를 씌워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고 우스꽝스러운 기사의 말과 행동에 많이 웃었으니 화를 낼 수 없었다.
가난한 장기 배낭 여행자였기에 작은 금액도 꼼꼼하게 따지게 되고 불쾌한 언사를 나눴던 게 오히려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여행을 할 때는 큰 바가지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불량한 툭툭 기사는 그래도 양심적이었다.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갈레이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밖으로 나오자 다른 도시나 마찬가지로 툭툭 기사들이 달라붙었다. 내가 예약한 호스텔을 말하니 500루피를 내라고 한다. 요금이 터무니없어서 대꾸도 하지 않고 길을 걸어갔다. 3명의 툭툭 기사는 계속 따라오면서 얼마면 가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걸어갔다. 나는 오래 여행을 하면서 아날로그 수준에서 벗어나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있다고 자뻑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제는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구글 지도로 호텔의 위치와 거리를 확인해 둔다. 휴대폰에 스리랑카 툭툭 호출 앱을 깔아서 미리 소요 시간과 요금을 체크해 뒀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200루피가 적정 요금이었다. 현지인들은 150루피 정도면 된다. 누굴 호구로 하나? 라고 생각하며 길을 건너려는데 기사 하나가 내 등 뒤에 대고 뻑겨라고 욕을 했다. 영국 식민지였다고 욕도 영어로 잘하시는구먼. 나는 맞대꾸하지 않는 대신 뒤돌아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가운데 있는 툭툭 기사가 재빨리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누가 욕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나는 흥분을 누르고 목소리를 낮춰서 나무랐다. 그러나 툭툭 기사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여기는 우리나라야. 경찰은 우리 편이다. 네 편이 아니야. 라고 짓거렸다.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지었다. 옆에 있던 2명의 툭툭 기사가 쏘리 하며 사과했다. 그 사이에 내게 욕을 한 불량스러운 툭툭 기사는 재빨리 도망을 쳤다. 나이든 기사가 나서서 주는 대로 받고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200루피를 주고 호텔로 갔다.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었지만 욕을 하는 기사는 처음이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인도에서 유독 심한 바가지 요금 때문에 힘들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사람들은 착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만만치 않게 바가지 장난치를 쳤다. 하긴 그들에게 외국인은 모두 호객님이었다. 여행을 다녀보니 후진국 기사들의 행태는 거의 똑같았다. 매번 요금 때문에 신경전을 벌여야 하니 초장부터 피곤해지고 짜증이 났다. 우리나라도 일부 악덕 택시기사가 외국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워 나라 망신을 시킨다고 들었다. 택시기사나 툭툭기사는 외국인 여행자가 낯선 나라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접하는 현지인이다. 일부 기사들 때문에 나라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지공선사가 네팔로 간 까닭은 히말라야의 영험한 기나 듬뿍 받고 오자고 간 네팔. 네팔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은 남미 여행 중에 만나서 일행이 된 60대 초반 액티브 시니어들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이미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65세가 넘은 사람을 일컫는 지공선사의 반열에 들어서 있었다. 울산에서 온 김 선생은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고 혼자서 남미 여행을 왔다. 청주에서 온 고 선생은 평생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 전에 주어지는 1년간의 공로휴직 기간을 이용해서 부부가 함께 왔다.
나를 제외하면 세 사람 모두 산악인들이었다.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 등을 4, 6회씩 등반한 화려한 경력이 있었다. 남미를 여행하면서도 그들의 대화는 늘 네팔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 와서도 네팔 이야기만 할까? 그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애정과 자부심과 보람이 대단했다. 그때 나도 기회가 된다면 네팔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내 체력으로 히말라야 등반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어떤 산이기에 그리 예찬하는 것인지 멀리서나마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다. 네팔 여행의 콘셉트는 자연스럽게 힐링으로 정해졌다. 나는 역시 아웃사이더가 체질이 맞았다. 네팔 여행도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구경꾼으로 만족할 생각이었다. 예전에 계룡산 자락에 신도안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돌을 닦는 사람들과 무속인들이 모여 살았다. 정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대 말부터 육해공군본부가 서울에서 신도안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주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도인들과 무속인들은 산속에 있는 것보다 산을 가까운 곳에서 바라다보는 땅이 더 효염이 있고 기도발이 잘 받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큰 반발 없이 주변의 양촌이나 논산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난데없이 계룡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네팔에 갈 때의 생각이 어찌 보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히말라야의 영산들을 바라보며 영험한 기나 듬뿍 받고 오자는 것이 내 마음이었다. 카트만두는 지내기는 좋았지만 매연이 너무 심했다. 2018년 9월 19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내렸다. 세계 일주를 떠난 지 1년 5개월째 되는 날이었고 41번째로 도착한 나라였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외국인들은 모두 산에 오르기 위해 가지각색의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나만 생뚱맞게 슬리퍼를 신고 대용량 샘소나이트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행색을 보면 등산객은 절대 아니고 그냥 관광객인 것이 분명했다.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가 목적인 초보 여행자의 전형이었다. 다행히 네팔은 도착 비자로 바뀌어서 공항에서 돈을 내면 입국 심사대에서 바로 입국 도장을 찍어줬다. 나는 30달러를 내고 15일짜리 단기 체류 허가를 받았다. 힐링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히말라야 등반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나서 30일을 더 연장하면서 50달러의 돈을 추가로 내야 했고 비자 연장을 위해 하루를 허비했다. 나는 늘 무계획하고 결정을 미루는 잘못된 버릇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러나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합리화하곤 했다. 사실 힐링에서 등반으로 체류 목적을 바꾼 것만으로도 대단한 변화였다. 추가 비용이 아깝기는커녕 뿌듯하기까지 했다. 카트만두의 매연은 최악이어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호텔에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 종업원들이 제법 있어서 편했다. 한국에서 일했던 네팔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한국 식당도 많아서 지내기는 좋았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이틀 밤만 자고
바로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달려 포카라로 갔다. 카트만두에서 210km의 거리인데 10시간이 걸린다기에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으나 직접 타보고 나서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시내의 심각한 정체와 국도의 흙먼지 자욱한 비포장 도로를 겪어보니 10시간도 빨리 간 것이었다. 산에 와서 노가다 뛰다 가는 한국인. 포카라는 네팔 제2의 도시로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 등반의 출발 도시였다. 반경 30km 이내에 다울라기리, 안나푸르나, 마나술루 등 8,000m가 넘는 고산들이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산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발 1600m의 사랑코트 전망대가 있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포카라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 개의 호수가 있어 휴양하기에 특히 포카라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 개의 호수가 있어 휴양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라는 호평을 받았다. 페와 호수와 루파 호수, 베그나스 호수는 여행자의 코와 폐를 맑게 해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며칠간 페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보니 매일 한국인 등산객들이 도착해서 하루 정도 장비와 트레킹 서류 등을 준비하고 달러를 바꾸고 포터를 구해서 바로 등반을 떠났다. 등반을 마치고 돌아오면 보통 하루 정도 정리를 하고 서둘러 귀국했다. 모두 바쁘고 분주했다. 네팔인들은 한국인들을 모두 돈 많은 부자라고 생각했다. 비싼 장비와 비용을 들여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코스를 마치고 바람처럼 돌아가는 한국인들이 대단하다고 했다. 빨리빨리 정광석화처럼 움직였다. 휴식이 아니라 정복이 목적이었다. 20년 동안 네팔의 산들을 다녔다는 원로 산악인을 만났다. 그분이 말하길 한국인들은 산과 친구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 뛰고 간다고 표현했다. 나는 매일 호숫가 카페에서 멍 때리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책을 읽고 가끔 시내에 있는 여행자 거리를 산책하거나 재래시장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주인장은 빈둥빈둥 지내는 나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해발 1400m에 있는 향자코트라는 곳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등반하지 않고 쉬기만 할 계획이라면 거기 가서 며칠 지내는 게 어떠세요? 시내에서 택시를 타면 게스트하우스 문 앞까지 가니까 고생하지 않고 트렁크는 물론 산중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제안도 괜찮은 것 같았다. 낡아빠진 작은 택시를 불러 타고 구불구불 험한 비포장산길을 흔들리며 올라갔다. 첩첩 산중이어서 창문을 여니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폐가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잔트라라는 이름의 택시기사는 더듬더듬한 한국어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와 택시를 사서 운전을 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그의 고향이 바로 향자코트였다. 지금도 부모님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향자코트 손님이 콜을 하면 날씨가 험하거나 길 상태가 나빠도 무조건 간다고 했다. 올라갈 때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서 가지고 가고 올 때는 농사지은 곡식들을 받아온다고 했다. 잔트라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해요. 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그의 행복 지수는 나보다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향자 코트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3주간 사전 훈련을 하다. 고 박영석 대장의 명복을 빌다. 향자 코트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사우스 안나푸르나 설사는 장관이었다. 신비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이 산은 2011년 10월 18일에 박영석 산악대장이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러 갔다가 실종사고를 당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었다. KBS에서 당시 동행 취재하며 실종 상황까지를 촬영한 박영석 대장 안나푸르나 마지막 10일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바로 눈앞에 어느 계곡에 묻혀 있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2016년에는 박영석 대장의 둘째 아들인 박성민 씨가 포함된 수색대가 안나푸르나 사고 지점을 뒤졌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떠올라 마음이 숙연해졌다. 향자 코트에 도착한 9월은 아직 우기가 끝나지 않아서 산 전체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가끔씩 아침이나 저녁에 날씨가 맑고 강한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흘러가는 사이사이의 짧은 순간에 슬쩍 신비로운 자태를 보여줄 뿐이었다. 겨울철이 되어서 날씨가 청명해지면 히말라야의 9개 설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했다. 산군을 이루는 위풍당당한 9개의 봉우리들은 안나푸르나 1봉, 3봉, 4봉, 2봉, 강가푸르나, 안나푸르나 남봉, 틸리초, 마차푸차레, 히운출리로 이어진다. 그 중에서도 커다란 물고기 꼬리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특이한 모습의 마차푸차레산은 최고의 위엄을 자랑한다. 특히 석양의 마차푸차레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사람의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 네팔 사람들은 마차푸차레는 자기 조상들의 영혼이 사는 신성한 산이라고 믿는다. 지금도 네팔 정부가 산악인들에게 입산 허가를 내주지 않는 유일한 산으로 남아있다. 아마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의 별난 인생 스토리. 향자 코트에는 50대의 한국인 최현 씨가 살고 있었다. 현지 네팔 여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아 키우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IMF 때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과 건강을 모두 망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가 마지막으로 세상 구경이나 하고 죽자고 한국을 떠났다. 동남아시아를 떠돌다가 태국에서 만난 독일인 여행자가 네팔은 돈이 별로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져 독일인을 따라 무작정 네팔로 왔다. 산에나 다닐 생각으로 등산화를 사러 갔다가 가게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혼자라는 말에 가게 주인이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거기서 가게 주인의 여동생을 소개받아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신혼살림은 이혼해서 혼자 된 처형과 장모가 살던 향자 코트에 집 방 한 칸을 비워서 시작했다. 처갓집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부자인 줄 알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결혼 후에 그가 빈털터리인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실망했다. 특히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큰 처남의 눈치와 구박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했다.
큰처남은 최 선생에게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서 보내라고 압박했다. 최 선생은 나는 한국에 가봐야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고 몸도 좋지 않아서 돈을 벌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는 향자코트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먹고 살다가 이곳에 뼈를 묻겠다고 버텼다. 처가 식구들의 핍박은 아들 둘을 낳고 나서야 멈췄다. 정확히 말하자면 더 쥐어짜도 나올 게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게스트하우스가 인터넷에 소개되고 입소문도 나서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아마 게스트하우스는 네팔어로 장모님의 집이라는 뜻이란다. 덕분에 방 4개를 신축하고 식당과 겨울용 황토방도 새로 만들었다. 최 선생은 등반 성수기에만 손님이 오기 때문에 비성수기에는 집을 고치거나 주변 산들을 누비고 다녔다. 처음에 올 때보다도 체중이 25kg이나 줄었다고 한다. 비만, 고혈압, 신경통, 유장병 등 여러 질병이 다 나아서 산을 날아다니듯 했다. 최 선생은 산에 갈 때마다 한국에서 가져온 코스모스 씨를 뿌렸는데 아주 잘 자랐다. 길가 곳곳에 활짝 피어 바람에 한들한들 춤추는 코스모스를 보면 고국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른다고 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다. 나는 향자코트 아마 게스트하우스를 베이스 캠프로 정하고 3주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을 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포카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바스콘 마을까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3,000계단을 4차례나 왕복한 것이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해볼만 했다. 그러나 올라올 때는 숨이 턱턱 차서 20번도 넘게 쉬어야만 했다. 머리에서 뜨거운 김이 활활 솟고 입에서는 단내가 풀풀 났다. 한국에 있을 때는 계단이 있으면 피하고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으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다. 네팔 사람들은 노인이나 여자, 어린아이들까지도 무거운 짐을 메고 이 계단길을 평지 걷듯 오르내렸다. 산 아래 동네에 있는 학교까지 매일 통학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내가 숨을 헉헉 내쉬며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까지 하는 그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힘이 들었지만 계속 도전했다. 차츰 쉬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4번째 걸을 때는 3번만 쉬고 올라왔다. 물론 중간중간 선체로 잠깐씩 쉰 것을 빼고 도류에 앉아서 쉰 것만 계산해서 3번이었지만 뿌듯했다. 나도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점점 산중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히말라야에 오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장단지만 굵어진 게 아니라 간도 부어오른 것이다. 일단 목표를 해발 4,500m의 마르디 히말 베이스 캠프로 정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입산 허가증을 받고 장비를 빌리고 셰르파를 구하고 트레킹 정보를 수집했다. 복장은 거지였지만 한번 도전하기로 했다. 내가 현지에서 구입한 등산용품은 시장 신발 가게에서 산 진짜인지 짝퉁인지 모르는 노스페이스 등산화 한 켤레뿐이었다. 여행하면서 입던 청바지를 그대로 입었다. 상의는 짧은 팔과 긴 팔 티셔츠에 추리닝 윗도리를 골라 입었고 추위에 대비해서 최 선생의 파카 재킷을 빌렸다. 모자는 쉘파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모자를 빌려 썼다.
등산용 배낭은 따로 구입하지 않고 여행용 백팩을 메고 올라갔다. 침낭은 최 선생에게 빌려서 셀파의 큰 배낭에 넣었다. 비닐로 된 비옷 하나와 우산을 챙겼다. 스틱과 장갑은 산장에 버려진 것을 주워서 썼는데 아주 훌륭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 거지 차림이다. 좋게 말하자면 알뜰 실속형 재활용 모범 등산 패션이었다. 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온 등반객이 보았다면 나라 망신시킨다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아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국 땅에서도 한국인의 시선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거지 차림의 등산객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았다. 만약 산에 올라가다 한국인을 만나면 중국인인 척 하면 되는 거지 뭐. 등산하러 온 게 아니라 세계 일주하다 우연히 등산을 하게 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지만 왠지 초라하고 캥기는 느낌이 드는 건 숨길 수 없었다. 산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미안함도 떨칠 수 없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도전하는 거다. 그래도 나는 간다. 골프채 비싼 거 쓴다고 골프 잘 치는 게 아니듯이 비싼 장비 갖췄다고 고산병 안 걸리고 날다람쥐처럼 산을 잘 타는 건 아니니까 라고 대범해지기로 했다. 출발 전에 최종 테스트를 받았다. 향자코트에서 왕복 26km 거리인 해발 2200m의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를 하루에 다녀오기로 했다. 최 선생과 마침 향자코트에 머물고 있던 대구에서 온 젊은 산악인 한 명이 동행을 해줬다. 난이도가 중급 정도이고 든든한 동반자가 있어서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낙오라도 하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예정 시간 내에 무사히 산행을 마쳤다. 이날은 하루에 약 37,000보를 걸었다. 최 선생은 나에게 열심히 노력한 당신 자신있게 떠나라 고 활짝 웃으며 엄지척으로 합격 판정을 내려줬다.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쿵쿵쿵쿵 뛰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도전하는 거야. 그날 밤 설렘으로 잠을 설쳤다. 히말라야, 내 운명을 바꾸다. 고산병 그분이 오시다. 마르디 히말 베이스 캠프에 올라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2번이나 닥쳐온 고산병이었다. 첫 번째 고산병은 해발 3000m 지점에서 갑자기 찾아왔다. 속이 메스꺼려서 버티기 힘이 들었다.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리가 무거워서 걸음이 느려졌다. 첫째 날 향자코트 산장에서 피땀 데우랄리 로지까지, 그리고 둘째 날 피땀 데우랄리에서 포레스트 캠프까지 쌩쌩하게 걸었던 것에 비하면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걷다 쉬다 하면서 겨우겨우 3번째 숙박지인 하이캠프에 도착했다. 입맛이 없어서 무얼 먹을지 메뉴를 뒤적이다 보니 신라면이 보였다. 매운 국물을 마셨더니 속이 풀리는 것 같았다. 어두워지자마자 컨디션 조절을 위해 일찌감치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새벽에 일어나 로찌 주위를 산책하며 몸 상태를 살펴보니 괜찮은 듯 했다. 드디어 마르디 히말 베이스 캠프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그런데 웬걸 4000m 지점에서부터 그분이 또다시 강림하셨다. 머리가 아프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은상 시인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는 시를 바꿔서 읊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히말라야가 있다. 새는 날 눈 덮인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비장한 각오로 기어가듯 전진했다. 걷기보다 쉬기를 더 많이 했다. 동행한 셰르파는 조언이나 질문을 하지 않고 묵묵히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사실 제대로 된 셰르파라면 등산객에게 고산병이 오면 바로 하산 조치를 해야 한다. 아마 내가 힘들어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는 걸 보고 못 버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바라또라는 이름의 무뚝뚝한 셰르파는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아래쪽에 있는 하이캠프로 복귀하면 된다.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내려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런 이유에서 노련한 셰르파는 기다리기로 했던 것 같다. 바라또가 건네주는 물을 마시고 보관해둔 에너지바를 꺼내 먹으며 노래를 불렀다. 왜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히말라야. 오늘도 나는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되면 또 어떠리.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독백하듯이 노래를 흥얼거리니 풀린 다리에 힘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쳐서 울고 싶은 마음에는 위로가 되었다. 히말라야는 내 운명이야. 내 존재의 이유야. 실성한 사람처럼 헛소리까지 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고 철수하다. 앉아있기도 힘이 들어서 큰 대자로 누워서 눈이 시리도록 맑은 9월의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바람은 제법 강하게 불지만 따뜻한 햇살이 좋았다. 머리는 느리게라도 움직이는데 몸은 통 말을 듣지 않았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바라또가 드디어 내게 하산하자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말할 기운도 없었다. 그가 이끄는 대로 방금 전에 올라왔던 산길을 내려왔다. 하산할수록 어지럼증과 메스꺼림은 조금씩 나아졌다. 전날 묵었던 하이캠프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침낭으로 기어들어갔다. 바라또가 약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했다. 무슨 약인지 물어볼 기운도 없었다. 그가 주는 대로 삼키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눈을 뜨니 주변이 깜깜했다. 방의 한쪽에는 바라또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큰 산은 거리보다도 고도가 관건이다. 고도에 맞춰서 페이스를 조절해야 하는데 나는 주제도 모르고 쉽게 덤볐다. 향자 코트에서 3주 동안 전지훈련을 하면서 자신감이 과도하게 넘쳐서 산에 대한 겸손함과 경외감을 상실한 것이다. 초반 3000m까지 오르면서 이거 별거 아니구먼 이러는 신건방진 생각을 했다. 아무리 낮은 산도 반드시 힘든 깔딱고개가 있다. 세상에 쉬운 산은 하나도 없다는 걸 잊어버리고 오만방작의 꼴값을 떨었다.
미리 고산병 약을 복용하라는 조언도 무시했다. 히말라야를 노하게 해서 고산병이 왔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Let's go, try again, I can do.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동이 트는 새벽 어스름에 히말라야가 웃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나마스테. 히말라야는 처음이지. 처음은 다 어렵고 힘든 거야. 그래도 너는 스스로 선택했잖아. 바라만 보지 않고 덤벼들었잖아. 미루지 않고 시작했잖아. 이제 너의 운명은 바뀌게 될 거야. 그 뒤편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면서 나에게 박수를 보낸다. 손자가 할지 할지 하면서 달려와 안긴다. 볼에 뽀뽀를 하려는데 할지 담배 냄새 싫어 안 돼 하면서 손으로 X자를 만들어 도리질을 하는 바람에 눈을 떴다. 꿈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다시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 손자에게 멋진 할지가 되어야 한다. 젖 먹던 힘까지 모아서 올라가 보자. 약을 먹고 잠을 오래 잔 덕분인지 전보다는 컨디션이 나아졌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새벽 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니 몸이 개운했다. 바라또가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본다. 나는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며 Let's go, try again, I can do 라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그가 빙긋이 웃었다. 제 도전 드디어 마르디 히말에 오르다. 조심조심 전날 갔던 산길을 올라가면서 몸의 상태를 확인했다.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메슥거리지는 않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일부러 천천히 걷고 자주 쉬면서 물을 충분히 마셨다.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한두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코스다. 주변의 풍경들이 흑백 영화 속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아주 느리게 스치듯 흘러갔다.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걸었던 길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아마 전생에 이 길을 걸었던 게 아닐까? 현실감을 상실하고 몽상에 빠져서 느릿느릿 걸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긴 시간이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환호의 시간이 올 것이라 믿었다. 다행히 4,000m의 전망대에 도착해서 뜨거운 차를 마시고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니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기운을 차려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주변 풍경을 감상할 여유도 없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드니 MBC라고 적힌 팻말이 보였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개무량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걸어다니는 질병 종합병동이었던 내가 고이를 앞둔 나이에 히말라야에 올라섰구나. 바라또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얼싸안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큰 소리로 웃었다. 내려올 때는 여유가 생겨서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짐을 잔뜩 실은 노새가 보이자 바라또가 농담을 했다. 고산병에 걸려서 트레킹을 포기하고 하산하게 되면 저 노새를 타고 산 아래까지 내려가야 해요. 운이 좋아서 노새 신세를 안 짓네요. 그래도 추억에 남게 마을까지 저 노새를 빌려서 타고 가는 건 어떤가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했다. 아니, 난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내 두 발로 갈 거야. 라고 대답하고 함께 웃었다. 마르디 히말 베이스 캠프에서 내려오던 날
마차푸차의 상공에 구조 헬기가 계속 날아다녔다.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러 나섰던 한국인 베테랑 산악대원 3명과 셀파가 계곡에서 돌풍으로 인한 눈사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체는 모두 수습되어 장례를 치렀지만 애석하기 그지없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히말라야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과 감동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히말라야 트레킹에 도전한 것이다.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의 참다운 주인공이 되었다. 희망, 용기, 자신감, 도전, 행복 등등 긍정의 모든 단어들이 한꺼번에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떠올랐다. 언제 고산병에 시달렸냐는 듯 하산길을 빠르게 내려왔다. 일반적으로 마르디 히말 트레킹은 4박 5일을 잡지만 나는 고산병 때문에 일정이 5박 6일로 늘어났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있게 산행을 한다고 했는데 남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만족한다.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기로 했다. 히말라야에 올라선 남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내 인생은 히말라야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믿는다. 앞으로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 것이다. 적당히 살지 않고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것이다. 김영석 교수의 말처럼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늙지 않는 60대야말로 진짜 인생의 황금기다. 죽을 때까지 여행하고 책 쓰기에 몰입하는 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짜릿하다.